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붕괴됐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한 가결로 붕괴된 것은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일인데요. 이로 인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프랑스의 정정 불안의 원인과 관련된 움직임들 살펴드립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난 7월에 조기 총선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새 정부 구성 둘러싸고 갈등이 막 네. 있다가 9월에 이제 어렵게 구성됐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바르니에 정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불안했죠. 네네네. 조기 총선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이제 범 여권이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잃고 지금 연내 제2당이 됐고 제1당은 좌파 연대인 그 신민중정선이 제1당이 됐고 네. 또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등 이제 극우 연대가 제3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래 워낙 관례대로라면은 제1당의 당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는 게 이제 그렇죠. 정상적인 수순이었지만 어쨌든 조기 총선을 통해서 마크롱은 극우의 제1당이 되는 건 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좌파 연대하고 색깔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쪽 인사를 총리로 그래서 내각을 출범시키는 거는 불가능했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공화당의 바르니에를 택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예산안 통과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임안이 사원에 상정됐고 네.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됐던 예산안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던 건지.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적자 감축 문제였습니다. 네. 이 지금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심각합니다. 워낙 유럽연합의 기준치는 GDP의 3%로 되어 있는데 네. 올해 그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GDP의 6.1%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5%까지로 낮추고 네. 2029년 정도에는 이제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서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를 네. 공공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예산안을 박혔고 또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서 또 30조 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거를 하원에 제출했는데 네. 이제 좌파 진영하고 극우 진영 모두 반대를 했죠. 좌파 진영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지출이 감소되면은 저소득층에게 그렇죠.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극우층에는 부자 증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니에 총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극우 쪽과 조금 설득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부 이제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네. 계속 이제 극우 진영에서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의 그 49조 3항 네.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법안을 이제 발동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인데 이걸 통해서 사회보장 제정 법안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결국에는 불신임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죠.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헌법 49조 3항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예, 이게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1958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한 100여 차례 정도쯤 이 헌법의 조항을 발동해서 네. 이게 법안을 이제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번도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원래는 그 제3공화국 4공화국 때 너무 이 의회의 정정 불안이 심해지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를 패싱하고 이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발동을 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의회에서 이제 내각 불신임만이 이제 상정이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의회 표결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거는 2016년에 당시 올랑드 정부였거든요. 그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노동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올랑드도 이 조항을 발동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 작년에 마크롱 대통령도 이 연금 개혁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되니까 이 조항을 역시 가동해서 이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르니에가 지난 2일에 이제 하원 표결 없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헌법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4일에 하원에서 이 불신임함이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사회보장 재정 법안도 무고품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헌법의 조항을 발동하면은 예. 이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법의 이제 절차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뭐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좌파 정당 중에 이제 극좌 세력도 있거든요. 이 극좌와 극우라고 하는 양극단의 그 의원들이 설마 다 같이 이제 손을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워낙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네, 그런 상황은 예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크롱이 그 연금 개혁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의회 다수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게 무산이 됐지만 이번에는 조기 총선을 통해서 의회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이런 극좌와 극우가 손잡게 되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마크롱 대통령도 올해 내내 뭐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퇴진 압력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마크롱 대통령 위기는 작년부터 연금 개혁 때부터도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했고 결국은 그 사태가 올해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났고 결국엔 조기 총선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작부터 불안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바르니에 정부가 단명하는 결과로 됐고 뭐 좌파와 극우 진영 모두 마크롱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4%의 그 국민이 마크롱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정부 운영,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반발 여론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 다음 수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의회 세산하는 거 아니냐, 네, 또 또 조기 조기 총선하는 총선도.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관례적으로는 뭐 내각이 불신임 되면은 네. 의회 해산을 대통령이 이제 고유의 권한에 따라서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수가 있는데 네. 프랑스 헌법에는 1년에 대통령이 이 의회 해산권을 한 번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자주 하면 또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는 프랑스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니까 네. 그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다. 그러면 5번은 할 수 있는데 번까지는. 벌써 올해 이제 이 조기 총선 카드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그 대국민 연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총선은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의무를 다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퇴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 거부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임기를 다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올랑드 그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임기를 다 하기는 했죠. 뭐 어떤 탄핵 위기도 이제 극복하면서 다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마크롱도 국민들이 선택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5년 동안 임기를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내로 이 당파성 배제한 후임 총리를 임명하겠다. 네. 거국 내각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그랬고 또 12월 중순 이전에 특별법을 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안은 지금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이 프랑스의 이 법 제도에 따르면은 이런 위기 시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그 다음 해의 예산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들어가고. 수 있는 특별법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이번 의회가 또 하원에서 이거 통과시켜 줄지는 그렇죠. 뭐 알 지금 수가 없고요. 예. 분위기로는 어렵다고 쉽지 해야겠죠. 않은- 뭐 지금 마크롱 네. 본인도 이제 네, 위기이기 네,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예산이나 이런 특별법도 무산이 된다면 내년 뭐 초반부터 프랑스가 정부가 셧다운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도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네, 프랑스도 뭐 당연히 헌법에 규정대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하원 전체 의석 577명인데 네. 그중에 10분의 1 또는 상원 전체 의석이 348명인데 10분의 1이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할 수도 있고 상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의가 되면은 그 해당 발의된 의회에서 사무국, 입법위원회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 해당 의회에 이제 이 표결을 하겠죠. 표결을 이제 네. 해가지고 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를 하고요. 만약에 하원에서 먼저 이 찬성표가 나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상원으로 다시 가서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 의회에서 다 3분의 2 찬성표로 통과가 되면은 고등재판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권을 가졌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아니고 요 고등재판소도 프랑스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이건 이 재판소는 오로지 대통령의 탄핵 문제만 다루고 그때만 긴급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이게 고등재판소의 소장은 하원의장이고요. 판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원은 상하원 의원 전체입니다. 결국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대통령에 최종까지. 대한 탄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뽑은 네네. 의원들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이 당한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물론 그 이전에는 뭐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 체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나치의 점령도 받았고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혼란이 있어서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뭐 사임한 사람도 있고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탄핵된 대통령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뭐 후임 총리 임명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쉽지 않겠죠, 이번에도. 네, 뭐 상황은 지난 9월에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또 지금 더 더 안 힘들지 않나 좋아졌죠. 생각이 듭니다. 네. 좌파와 이제 극우 양 극단의 이제 협곡이 이제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뭐 유력하게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습니다. 네. 중도 성향의 프랑스와 바이루 민주운동 대표가 이제 꼽히고 있던데요. 네. 나이는 73세입니다. 대표적인 중도파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2022년 대선과 2024년 6월 조기총선 때 그 마크롱이 이끄는 르네상스당과 함께 이제 중도 정당 연합체인 그 앙상블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쪽 집권당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사회당 소속의 베르나르 카즈네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61세입니다. 사회당 정부 때 총리도 했고 또 뭐 예산장관, 내무장관 두루 요직을 갖춘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이 좌파 연대에서는 좀 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뭐 공화당 소속의 자비에르 베르트랑 전 노동장관도 꼽히고 있는데 이 르몽드지 기사를 보니까 마크롱이 그 좌파 연합 내에 비교적 온건파이고 또 온건파인 사회당과 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당은 여러 차례 이제 정부를 운영해 본 그런 정권 수임 정당이기도 하고 네. 좌파 그때 제가 프랑스 총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좌파 연대라고 해도 거기에 많은 정당도 좌파 성향의 정당이 있는데 네. 극좌부터 온건파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정말 스펙트럼이 네. 다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좌파 연대 중에서 사회당은 비교적 온건한데 이번 사태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게 극도로 이제 치달으면서 사회당이 이 좌파 연대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도 프랑스 언론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원내 제1당 좌파 연합의 이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릭 멜랑숑이라고 네. 불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당 대표입니다. 뭐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혼란의 책임은 다 마크롱 때문이다. 마크롱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때문이다.
그래서 마크롱의 사퇴 그리고 조기 대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극우 국민연합 실질적인 지도자죠. 마린 르펜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대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 혼란을 일으켰다. 예. 이건 또 어떤 유럽 얘기? 언론들이 그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진 직후에 바로 마린 르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마린 르펜은 국민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죠. 지금은 원내 대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지난달이었죠. 유럽의회 예산 유용 혐의로 징역 5년형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거를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 수감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년 동안 뭐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2027년 대선에 못 나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마크롱을 아.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을 조기 해서 대선을 하면 그럼 자신에게 기회가 그런 있다라고 얘기군요. 판단한다는 것이 이 일부 이제 프랑스 언론들의 많은 또 그 전망이기도 하고 또 마크롱도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독일 연립 정부도 붕괴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유럽 각국이 지금 힘을 합해도 모자랄 네. 판에 참 어렵네요. 네, 쉽지 않네요. 혹시 정치 그 혼란이. 바게트 폭탄이라는 그 바게트 폭탄. 폭탄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들어봤습니다. 2012년에 나온 말인데 네. 그 당시에 그리스하고 스페인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굉장히 네,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남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 위기, 프랑스의 정정 불안이 유럽 위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프랑스 바게트를 많이 먹잖아요. 표지가 생각이 났는데 바게트 다발에다가 예, 이렇게 폭탄이 폭탄처럼 도화선을 연결해서 불이 막 타오르는 이런 표지 사진을 올린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예. 프랑스의 위기는 12년 전보다 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만 경제도 나쁜데 지금 정정 불안까지 심하고 사실 유럽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숄츠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유럽이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무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불안도 심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합적인 어떤 이런 협력 이런 거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네. 사실은 좀 어렵고 각자 내년에도 조생해야 하지 내년에도 않을까, 더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